루이제 린저 원작의 어두운 이야기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사가 나를 불러서 벤틀리 대위와의 회견담을 속개하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처럼 뒤엉킨 우울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영사는 나에게 어두운 이야기가 결국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6월 초순 어느 날 헌병대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미국 시민이고 국방성의 직원이며 연합군의 일원인 조지 슈톤 브릿지란 사람이 위넨에 있는 자기 집 거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장교들과는 달리 슈톤 브릿지가 남긴 유품에는 돈이나 값진 물건이 발견되지 않아 의구심이 일었으나 침대 머리맡에 빈 몰핀병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죽은 슈톤 브릿지에 대해 해명을 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벤틀리 대위가 나타나 그 사건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사가 나를 불렀을 때는 벤틀리가 와 있었다. 그는 28살에 키가 크고 딱 벌어진 젊은이였으며 붉은 갈색 머리카락에 약간 우울하면서도 믿음이 가는 인상으로 관대해 보였다. 제 여비서입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왜요? 고인의 명예가 손상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무슨 혐의라도 돌아갈까 봐 걱정입니까? 벤틀리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혹시 벤틀리 대위에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벤틀리는 고개를 저었으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좋습니다.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영사는 말하며 나를 건너다 보았다. 마치 잘 들어요,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벤틀리는 말을 시작하기가 무척이나 힘든지 자리에 앉아 무릎을 비비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는 이곳에 온 일을 몹시 후회하는 것 같았으나 참을 수 없는 영혼의 짐을 꼭 벗어버리고 말겠다는 듯 이야기의 열기를 띄었다. 나는 벤틀리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순한 개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법률적인 문제나 권위로 확신을 시켜줄 공적 장소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내 알아차렸다. 그 모든 일이 아직까지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불가사의하고 딱딱하며 어두운 힘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오로지 인간들의 파멸만을 바라는 그런 세계의 지배 방법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 고발의 통절한 맛은 인간적인 괴로움에서 생겨나는 무서운 슬픔으로 탕감되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죽어서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겁니다. 벤틀리는 여기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끊었다. 그렇지만 속내를 전부 드러내지 않을 적당한 표현을 찾는 게 분명해 보였다. 영사는 무심한 듯 서류를 넘기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슈톤 브릿지 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오래전부터였냐고요? 아니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일로 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1945년 11월이었죠. 토마스 베리오를 타고 말입니다. 그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벼랑간 추억의 억센 힘으로 온 몸을 움켜쥐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천천히 힘겨우 너저였으나 끈질기고 박력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배에 슈톤 브릿지도 탔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를 슈톤 브릿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놀리는 뜻은 아니었죠. 그가 영국인인 줄 알았거든요. 미국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 배 안에서 특별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묵하고 마치 주위에 철조망이나 덫이라도 쳐놓은 사람처럼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벤틀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도 나와는 상관없을 게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토마스 베리오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전 슈턴 브릿지와 함께 가판에 서서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는 혹시 물에 빠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했어요. 아, 예. 1시간, 2시간이 흐른 후에도 슈턴 브릿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웠죠. 그래도 그는 보초처럼 서 있었고 배가 해안에 닿는 게 오로지 자기에게 달려있기라도 하듯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전 슈턴 브릿지가 유령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차 그에게 닥쳐올 운명을 분명히 봤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지금에 와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벤틀리는 자기가 슈톤 브릿지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함정에 빠져 우정과 사랑 사이에 달콤하면서도 음울한 갈등에 우롱당했다는 생각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비에 젖어 개처럼 떨고 있는 그를 어둠 속에 혼자 버려두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선실로 돌아와 버렸죠. 벤틀리는 이내 회상에 잠겼고 우리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벤틀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자정이 지나서야 그는 시체처럼 헬쑥해져서 저에게로 왔습니다. 전 위스키를 대접했죠. 벤틀리, 내가 1938년에 이 나라를 떠날 때만 해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 1938년. 아내가 죽은 1938년. 장거리 여행을 했던 1938년. 직업을 바꾸었던 1938년. 1938년은 내게는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던 시간이요. 벤틀리, 난 미국 사람이 아니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교복을 말입니다. 난 독일인이었어. 이름은 슈타인 비르케였고 굉장한 부자였지. 하지만 1938년 모든 게 끝장나버린 거요. 그 순간 벤틀리 얼굴이 너무 깊은 절망으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나는 비좁은 선실에 앉아있는 슈톤 브릿지를 보는 듯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은 이제 미국인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릅니다. 하고 말했죠. 제 말에 그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브레멘 항구에 상륙했고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슈턴 브릿지는 미넨으로 떠났죠. 헤어질 때 슈톤 브릿지는 어땠습니까? 무척 명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모든 게 제대로 된 거야. 저 사람도 원기를 회복했군 하고 생각했죠. 8개월 후였습니다. 전 미넨으로 전속됐죠. 도착하자마자 즉시 슈턴 브릿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틀리는 특히 즉시를 강조했다. 마치 슈톤 브릿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는 듯한 말투였다. 우린 바로 그날 밤에 장교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클럽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죠.
그때 멋진 검은 자동차가 굴러오더니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린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는 말에 무관심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눈치였으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차를 몰던 남자를 자세히 보지 못했고 설사 그때 남자를 봤더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야 겨우 알아봤으니까요. 영사가 눈썹을 모았다. 그제야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동작이었다. 나도 어두운 이야기의 내용이 어렴풋하게나마 엿보인다고 믿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이야기는 엉클어진 실처럼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었으며 짜릿짜릿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슈턴 브릿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인 겁니까? 최소한 10살은 젊어 보였고 전에 엿보이던 고통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슈턴 브릿지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거나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슈턴 브릿지 시선 속에 불안한 빛이 감돌아 당황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신경 과민이거나 여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제 생각에 불과한 거지만요. 벤틀리는 슈턴 브릿지의 이상스러운 형편을 설명하기 위해 적당한 비유를 찾아내느라 무척이나 고심하는 것 같았다. 우리 농장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밤에 달이 뜨면 눈을 감고 지붕 위를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만일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몽유병 환자군요. 슈턴 브릿지도 어딘가 높은 곳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린 행복했습니다. 아니, 슈턴 브릿지는 행복했죠. 여자도 그랬고요. 멋진 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슈턴 브릿지를 만났습니다. 물론 대개는 슈턴 브릿지 혼자였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떻소? 내가 우습죠? 뭐가 우습다는 말입니까? 그 여자는 너무 젊어요. 내게는 너무 젊다는 말이요. 아니요, 소장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40대로 보이시는데요. 그런가? 벤틀리, 난 바보요. 그러나 행복하오. 내 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오. 제가 보기에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우라는 놈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상당히 멀어 보였지만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던 거죠. 만나서 주로 뭘 했습니까? 보통은 술을 마셨고 가끔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때마다 그는 여자를 위해서 최고급품만 샀습니다. 월급 350달러로는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해서 불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1,500달러나 되는 멋진 자가용도 샀던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가 보인 저기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내릴 수 없다. 아마 단순한 이유로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간악하게 뒤따라오는 운명의 힘에 대한 분노였을 것 같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벤틀리가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복은 1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슈턴 브릿지는 언제나 여자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슈턴 브릿지는 완전히 미쳐서 꼼짝 못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똑똑하고 마음씨가 좋았으니까요. 벤틀리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확신에 차 있었으며 동조를 강요하는 소년 같은 협박이 엿보여 영사는 빙그레 웃었다.
슈턴 브릿지는 단순히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태양이었고 주인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여자가 가벼운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노래져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의사를 3명이나 데려왔습니다. 가벼운 위경련이었는데 말입니다. 만일 그녀가 죽으면 나도 죽겠어. 전 사실 슈턴 브릿지를 비웃었지만 광기 어린 눈을 바라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슈턴 브릿지는 진정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때 그는 저를 초대했습니다. 여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준 것이었죠. 무척이나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위험스러웠습니다. 슈턴 브릿지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토끼 같았습니다. 그는 그 불빛에 쫓기며 한없이 달리지만 보이는 건 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길 만한 컴컴한 숲에서 검은 시면을 보았을 뿐입니다. 시면은 밝은 불빛 이상으로 서서히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도 알았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는 모든 것이 오래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습니다. 루이제 린저 원작의 어두운 이야기 1부를 마칩니다.